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3년 전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모두는 국민이 떨었고요. 국내 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경찰이 오늘 용의자를 잡은 것 같다라는 투로 발표를 하던데요. 먼저 영화 살인의 추억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뭐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어떻게 생겼어? 평범해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놀라셨을 텐데요. 브리핑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다시 DNA를 재검식하니까 이 특정 인물 부산교도소에 있다는 이모 씨를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부산교도소에 있는 건 94년도에 자신의 네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4년째 수감 중이고요. 네. 사실 수감 생활 자체에서는 눈에 띄는 점이 전혀 없었고 그 수감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어서 1급 수감자, 모범 수감자로 분류가 돼 있는 중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 재소 기간 중에는 또 본인의 특기로 도자기 같은 것들을 출품을 해서 재소자들 경연대에서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을 그래요? 만큼 조금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부산 교도소 측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아니, 교도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원 활동을 하고요. 이 뉴스를 접했을 텐데요. 반응이 어땠다고 하나요? 지금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홍거실이라고 그러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그런 수용 상태에서 네. 독방으로 지금 옮겨놓긴 했다고 하는데 경찰도 사실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네. 이 어떤 수사 대상자와 본인과의 일종의 신뢰관계 같은 것들이 좀 생겨서 말을 좀 털어놓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네. 아직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강제 수사는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그렇죠. 기결수이고 지금 네. 뭐 형은 이미 확정된 상태고 이 사건 같은 경우 공소시효 다 끝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입을 열 것으로 사실이 맞다고 할지라도 입을 열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찾아가니까 범행 저지른 적 없다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벌써 30년 넘은 일입니다만 희생자 10명 또 경찰 205만 명이 동원이 돼도 찾지 못했던 용의자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어떻게 용의자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86년부터 199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DNA 기술이 네. 많이 발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DNA 기술, 특히 이제 DNA를 이걸 증폭하는 기술이 발달이 돼서 DNA를 좀 더 잘 이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그 화성 그 경찰서 네. 에 있는 지금은 이제 오산경찰서 그 창고에 있는 이 피해자들 유류품을 다시 한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더니 네. 거기서 DNA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행히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소위 DNA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강력범죄로 구속돼 있거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DNA를 전부 채취해서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DNA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 지금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게 확정이 됐다는 거죠. 특히 10번의 그
화성 살인 사건 중에서 3건의 범행에서 나온 DNA가 이 사람의 DNA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수사진의 끈질긴 추적과 네네. 또 DNA 기술의 발전, 네. 또 국가의 데이터베이스화 이 3가지가 다 합쳐져서 아마 이번에 사실상 진범으로 유력시 되는 이 사람을 찾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미 그 형사들은 다 은퇴를 했을 거고요. 공소시효도 끝나서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묻혀져 있던 창고에서 꺼냈던 그 추적기는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직 단정을 못하는 게요. 모방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용의자가 이 사람이 맞는지도 들춰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10건인데 지금 알려진 바로 한 건은 이제 모방범죄로 범인이 그때 잡혔던 네네. 거고요. 그럼 나머지 9건인데 이번에 이 이모 씨로 특정해서 DNA가 일치된 것을 확인한 것은 3건에서 나온 그 증거물에서 그렇죠. DNA가 일치한 것이니까 나머지 그럼 6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 용의자 이모 씨로 특정이 됐으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든 조사를 네. 해서 이 자백을 받아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추가로 찾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양 변호사 말씀대로 강제 수사권이 아직은 이제 생기기가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지금 기결수를 복역하면서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는데 입을 닫고 끝까지 자백을 안 하고 부인해버리면 사실은 추가적인 자료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거 말고는 사실은 자백을 받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경찰이 끈질긴 더 추가 수사나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저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네. 늦게라도 이렇게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네.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의 그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좀 뒤늦게나마 유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가히 굉장히 경찰로서는 큰일 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지금 6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 수집했던 증거들에서 그 DNA를 이번에 좀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 네. 나머지 6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이 발견될 당시에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부패가 됐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건보다도 거기서 DNA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입을 본인이 만약에 끝까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밝혀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당시에도 청주 쪽에서 생활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졌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도 화성에 와서 왜 범죄를 저질렀냐, 오긴 왔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이 사건들 전체에 대한 어떤 특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제 시작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양재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범행 자체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치밀했기 때문에 또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었죠.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만 잡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빨간 옷은 한 건밖에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건이 중단된 거 보면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거나 죽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마지막으로 벌어진 게 91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지목된 사람이 수감된 건 94년입니다. 사건을 일으켜서. 그럼 3년의 공백이 비는데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의 얘기로는 서장으로 퇴임을 하셨지만 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중간에 살인을 멈췄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뭘 했을까? 네. 이 거주했던 청주 주변을 해서 청주 경찰서도 일종의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혹시라도 미제 사건 중에 이 사람이 연관된 거 있는지를 다시 찾아야 네.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말들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비가 오는 날은 딱 하루 있었고요. 네. 그 사건 중에. 그다음에 빨간 옷을 입은 피해자는 딱 한 명이 있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겹치지도 않고 네. 또 그 화성 주변은 요즘처럼 막 가로등이 많고 환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수사팀에서도 그 소문이 돌아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좀 한 3, 40m 떨어지고 50m 떨어진 곳에 세워서 실험까지 했답니다. 근데 그때 화성 지역에서는 네. 색깔 구분이 안 가실 정도로 캄캄한 지역들이었답니다. 범행 현장 그렇군요. 자체가. 그래서 전혀 사실 무근인 루머였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참 공직을 떠났던 담당 형사들은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33년 만에 접한 소식, 그가 정말 그놈이 맞다면이라며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담당 형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살인의 촉 영화가 나오기 한 1년 전쯤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좀 시나리오대로 맞는지 확인해. 그러니까 그 당시 살인의 추억이라고 돼 있어. 네. 난 추억이 아니다. 내가 현직에 있는데 그때는 현직에 있어. 2003년도에도 도쿄 강간치상 내지는 강간살인 무슨 성폭행 사건이 하면은 그 인상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 꼭 물어보지.
그럼 키가 얼마나 되냐? 혹시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화성에 수원 쪽에 가서 꼭 연기해보죠. 저 살인 흔적이나 네. 직업까지 본 일이 있느냐? 그리고 물어보고 연락이 오면 내가 나가보는 거지. 그 이후로 습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어떻게 지금도 네. 식구비 비슷하다 아니다 이런 거 네. 찾게 된다고. 자식과 마누라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사람의 범행 날짜를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형사들은요. 특히 이분은 편지를 쓰면서 절대 나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 소식을 알려지고 잠을 1시간 정도밖에는 못 주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사건을 잊혀지지 못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고, 네. 사실 그런 얘기를 이제 공개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죠.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지만 어쨌든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네.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자신의 죄처럼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밝혀낸 것, 뭐 네. 국가수와 또 후배들이 이 경기도에서 미제 경찰 사건들을 다 모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모든 사건은 다 1년 정도 지나면 공소시효 지나면 정리를 하지만 네. 오산경찰서의 강력팀에 별개 팀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이거를 추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후배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혹시 직접 확인을 하러 면회를 갈까요? 뭐 가서 면회 네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 보고 싶을 겁니다. 사실 이분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네. 우리가 볼 때 어떤 끔찍한 그 범죄 현장을 보면 무섭고 피할 것 같은데 네. 실제 이 업무를 하면서 그 피해자의 처참하게 돌아가신 상황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한두 건, 여러 건을 보셨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물론 뭐 형사라는 그런 데서 오는 그 책임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분노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셨을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경찰을 떠나서도 이렇게 인간을 잔인하게 하는 놈은 반드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런 그 의지가 결국 후배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가족이 워낙 눈에 밟히기 때문에요. 평생을 그 범인을 잡지 못했던 한을 이분은 가슴에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악마라고 부르던데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뒤늦게나마 범인이 지목됐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심판이라고 한다면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다 아쉬워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인 사건이 15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가 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 법조인 두 분 계십니다만 15년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 사회적으로 좀 재론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하는 거하고 여러 연쇄 살해건에 대해서는 중과 가중치를 좀 더 가지고 공소시효를 좀 늘리는 방안은 좀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 하나에도 15년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9건, 10건이 되면 9건, 10건이 한 명에 의해서 특정하게 혐의가 지워진 그런 용의자라고 한다면 네네. 공소시효는 조금 가중치를 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저는 이제 비법조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말씀대로 이제 공소시효를 없앴죠. 네, 살인 같은 경우에는. 태완이법이라는 걸 네네네. 만들어서 공소시효를 없앴는데 안타깝게도 태완이법 만들 때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이제 2006년에 완전히 끝나버려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달에 네. 강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를 했고요. 2010년 7월 달에는 모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네. 현재 일어난 사건들, 이 날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있다면 100년 뒤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 변호사님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좀 더 있지 않아요? 네, 이참에 좀 한 번 더 캐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네. 없어지면서 각 지방청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과학수사 기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를 충분히 다시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거 영화로도 만들었죠.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만들었던 이영옥은 유익의 살인 사건도 그렇고 네. 아직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을 알 수 없는 이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는 것들도 네. 지금 미제 사건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경찰청장이 직접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현장도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네. 되짚을 부분이 없는지를 수사를 또 강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 밤잠 설치게 할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